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도 양시장 모두 강세 마감했습니다. 개별 종목 그리고 신규 상장주들을 중심으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그저께는 LIG 넥스원을 로봇 인수를 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가더니 어제는 신규 상장한 LS 머티리얼즈죠. 어제 상한가로 직행해 버렸습니다. 요즘 재료만 있다고 하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바로 이렇게 부르는 게 값이 된 요즘입니다. 차트 하나 보겠습니다. 바로 최근 신규 상장한 대표주들의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런데 딱 봐도 눈에 보이는 듯이 시장 평균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들 말이죠. 제가 여기 좀 써놨습니다. PER이 아니고 PBR입니다. PBR. 자기 몸값 대비해서 현재 8배에서 14배까지 이렇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평균이 1.9배고 코스피는 1배가 채 안 됩니다. 이거 대비해서 엄청나게 높죠. 요즘 공매도가 금지돼 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 돼버렸습니다. 수급이 결정 요인이고요. 펀더멘탈은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각자의 셈으로 잘 계산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밤에 미국 시장 3대 지수 모두 다 올랐습니다. 이미 산타는 우리 주변에 와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주식 양도세 논의가 다시 물 건너가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 우리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도 증시 8과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외신 들어갑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만 강보합 수준에서 각각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는 0.48%, 나스닥은 0.7%, S&P 500 지수는 0.46%에서 상승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CPI 둔화 추세를 좀 확인하게 되면서 일제히 지수는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지수의 상승폭 자체로 좀 본다면 FOMC 경계감 때문에 다만 한계가 된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CPI와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국제 유가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WTI 68달러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왔습니다. 장중에는 특히 4% 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미국 증시와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11월 CPI 발표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좀 보이지 않는 반면 유가 같은 경우에는 물가 지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 속에 유가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고요. 69달러 선을 좀 하회하게 되면서 근래 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사들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함께 보실 텐데요. 첫 번째 기사는 CPI와 관련된 기사 준비했고요. 일단 수치도 나와 있다시피 3.1%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발표했던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중 하나였습니다. 11월 CPI 지수였고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3.1%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0월에 3.2%보다는 소폭 둔화한 모습이었고요. 일단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4%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만 시장 예상치에는 동일하게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자면 휘발유 가격 하락이 물가 둔화에 있어서는 가장 큰 덕분으로 기여를 좀 하긴 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2.3%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2달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주거비였습니다.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해서는 무려 6.5% 정도 상승하게 되면서 11월 물가 상승분에 있어서 절반 이상을 좀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서비스 가격도 전월 대비해서 0.5% 정도 상승하면서 이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 을 보였습니다. CPI 지수만 놓고 본다면 일단 큰 흐름상은 좀 하락하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면 이 하락 추세가 모두 고르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점인데요. 결과가 발표된 이후 시장은 좀 차분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에는 큰 이변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었는데요. 다만 오늘 밤에 발표가 될 PPI 지수 또한 계속해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블룸버그 통신 기사 준비했고요. Raymond Vo's Strongest Possible Action on Huawei's Chip Breakthrough라는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로는 이른바 화웨이 내상 이 관련된 기사 준비했고요. 지난 8월 말에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신 스마트폰에 7나노급 반도체를 탑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 사례를 좀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도 중국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20년 이후부터는 화웨이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로 14나노미터급 이하급 반도체 수출을 금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웨이가 최근에 중국산 7나노미터급 반도체를 탑재를 하게 되자 수출 통제 조치가 좀 뚫린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신들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ASML DUV 장비를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의 스마트폰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다.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미국 상무부는 엔비디아가 중국을 겨냥해서 만든 이 저성능 반도체 칩까지 수출 통제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때 엔비디아 주가가 좀 크게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러몬도 장관은 지난주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엔비디아는 정부 방침을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현재 상무부는 규제 강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화웨이 그리고 SMIC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에서는 화웨이 그리고 SMIC와 거래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라고 다소 강력하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현재는 중국을 향한 미국의 수출 통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반면 수혜를 입게 될 우리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지 이 부분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중국과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e Vo's greater focus on Vietnam and as China aim to check US라는 기사고요. 일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부터 그리고 오늘까지의 일정으로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6년 만에 이뤄지게 됐는데요. 시 주석은 국빈 방문 기간 중에 베트남의 서기장 그리고 국가주석과 회담을 하고 팜 민찡 총리를 접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 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해서 중국과 베트남은 당 차원의 교류와 안보 그리고 방위, 농산물 수출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두 나라를 연결하는 철도와 고속도로 이렇게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도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시 주석의 이번 베트남 방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미국과 베트남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현재 베트남을 탈중국 공급망 대체지로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반도체, 베트남에 있는 반도체 공장의 투자와 더불어서 히토류 개발이나 또 반도체 교육 등을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번 방문을 통해서 베트남이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가까이 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중 가장 수혜를 보는 나라라고 본다면 베트남이 당연히 될 수 있겠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양국으로부터 일단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회담을 통해서 미국 견제가 좀 가능할지 베트남의 입장은 또 어떻게 전달될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해서 이틀에 걸쳐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진행하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실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됐었는데요. 새로운 내용은 없다라는 점에서 오늘 있어서의 중국 증시의 흐름은 어떨지도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섹터별 움직임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는 초록빛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인데요. 일단 유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가 좀 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옆에 있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12%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전날됐었는데요. 일단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했다,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주가가 12% 넘게 정규장에서 빠지기도 했습니다. 특징주도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핀더도 함께 볼 거고요. 일단 2.92%, 3%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핀더더가 알리바바를 제친 데 이어서 미국에서는 아마존과 월마트의 새로운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강해진 이유는 핀더더의 자회사인 전자상거래 앱 테무에 있었습니다. 지난 8월에 미국 시장에 선을 처음 보였던 테무 같은 경우에는 무서운 속도로 미국 시장 안에서 선점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무는 오프라인 매장을 두지 않고요. 주문받은 물품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배송하는 식으로 유통비에 있는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핀더더 직원 1인당 매출액은 하나로 약 22억 4천만 원이고요. 징종닷컴에 대비해서 7.07배 그리고 알리바바에 대비해서는 4.17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무의 이렇게 무서운 성장으로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핀더더의 성장성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구글 함께 보시죠. 전일 대비해서는 0.79% 하락했고요. 약보합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구글이 최근 진행하고 있던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즉 에픽게임즈가 승소를 한 건데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과정은 이렇습니다. 구글은 게임 이용자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거래액의 약 15%에서 30% 정도의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에픽게임즈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자 구글은 포트나이트를 자사의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반경쟁적 행위다라고 소송을 낸 겁니다. 사실 이번 결정은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플과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 법원은 2021년 1심에 이어서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 위반 사례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전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 소송은 애플과 달리 배심원단에 의해서 100% 결정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소 이번 결과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배심원단의 판결에 따라서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내년 1월 판사를 만나서 구제책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소송 결과는 구글과 같이 자사의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거래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돈을 벌게 되는 다른 기업이죠. 애플과 아마존과 같은 다른 회사들도 함께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구글이 일단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팔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 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한국, ASML 손잡고 TSMC 추격, 윤 대통령 반도체 혁신에 기여해달라 첫 번째 소식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은 초미세 공정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양국이 앞으로 계속해서 협력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기로 했습니다.
ASML은 극자외선, 즉 EUV를 노광해 초미세 공장으로 반도체를 가공하는 장비 독점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장비 구매사들인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마저 좌지우지하는 슈퍼을로서 평가받고 있었는데요. 특히 반도체 분야 파운드리 강자인 TSMC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초미세 반도체 가공 장비 등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행보로 해당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네덜란드 ASML과 결속을 다지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ASML과 삼성전자는 국내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연구개발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을 파운드리 생산 라인에 적용하는 양산에 성공했었는데요.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 즉 EUV 장비를 독점 생산하고 있는 ASML과의 협력이 더욱더 필수적입니다. 현재 7나노 이하 반도체 칩은 EUV 장비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업계의 분석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ASML과 SK 하이닉스는 어떤 동반 협력을 맺었을까요? EUV용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 공동 개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EUV 장비 내부의 광원 흡수 방지용 수소가스를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고 하는데, 재활용 기술을 통해 EUV 한 대당 전력 사용량을 20% 감축해 연 165억 원의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인정했다라는 점에서 큰 초점을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어제 반도체 장비주가 일제히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SFA 반도체는 25%까지 급등하면서 상승폭을 굉장히 큰 폭으로 보여줬고요. 고영도 18%, 네오셈도 16%, 롯데 시스템즈도 7% 넘게 급등하면서 반도체 장비주 일제히 상승분을 기분 좋게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상승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반도체주 함께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윤 대통령 이번에는 기내에서 직접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했다라는 소식이고요. 한국 기업 장비 확보로 외교에 힘싣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는 ASML과 초미세 공정 개발을 협력한다라는 소식이고, SK 하이닉스는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을 협력한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폴란드 정권 교체 불똥튀나 기대감 교차하는 K방산. 네, 어제 방산주, 그 전날에는 분명 방산과 로봇 함께 상승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냈다 하면 어제는 방산주가 하락폭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K방산의 날벼락이 떨어졌다. 외신, 정권 교체로 한국과 폴란드 수출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외신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올 10월 총선에서 승리한 폴란드 야권 연합의 핵심 인사가 현 정부가 최근 한국과 계약한 26억 달러, 즉 한국 약 3조 3,700억 원의 방산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이 폴란드는 이전 정권에서 체결했던 계약을 차기 정부가 무효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한국의 방산 수출에도 불똥이 튈 수 있을 거다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2차 계약을 했을 당시가 이 시기에 체결됐기 때문에 우려감이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보도에 국내 방산 업계는 비상이 걸렸는데, 그 이유는 과거에도 폴란드는 한 차례 정권 교체 뒤에 기존 무기 계약을 취소한 사례가 진짜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폴란드는 에어버스의 군용 카라칼 헬리콥터 50대를 프랑스로부터 구매하는 가계약을 체결했지만 다음 해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계약을 파기한 바 있는데요. 미국산 헬리콥터를 곧바로 사들이면서 프랑스는 크게 실망하면서 관련된 종목 역시도 주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었습니다. 여기에 국내 방산업계는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폴란드의 계약 변경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다만 상황이 많이 비관적이지는 않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로서는 하루빨리 군 무기 체계를 현대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한국 방산이 이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희소식 역시도 아직까지는 잔재하고 있는데요. 우려와 좀
기대감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시장임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로봇 신사업을 추가로 선정하면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죠. 지금까지는 방산주로서의 모멘텀만 부각이 됐다면 앞으로는 로봇 관련된 테마 역시도 함께 편입이 되면서 함께 앞다투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다만 폴란드 불똥으로 인해서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LIG 넥스원은 상승 국면에 접어들면서 어제만 하더라도 그 전날 상한가 진입한 데 이어 4% 넘는 추가 상승분을 보였는데 현대 로템은 어제 K방산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뚝 떨어졌는데요. 방산주 일제히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웰크로는 8% 넘는 하락세를 연출했고요. i3 시스템은 6%, 현대 로템은 4%, 제노코도 2% 넘는 급락세를 연출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방산업계 변화를 예의주시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매크로 상황 속에서 좀 우려감도 있지만 기대감 역시 공존하고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 군사 협력에 대한 현대화로 인해서 폴란드는 이런 상황이 시급한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 K방산이 그 대안이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 역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온디바이스 AI 열풍의 낸드 가격 내년 25% 오를 듯 AI 반도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상 최악의 한 하를 겪었던 낸드 플래시 시장, 점차 반등의 기미가 감지되고 있어서 감산 효과와 기기 수요 반등 덕분에 내년에는 조금 더 상승 국면이 커질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 빨간 박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낸드 시장 점유율은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가 바짝 따라잡고 있습니다. 기옥시아와 웰스턴 디지털 역시도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다만 2022년도까지 달러당 594억 달러로 낸드 시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매크로 환경의 변화로 23년도는 쭉 빠지기도 했습니다. 594억 달러에서 410억 달러까지 쭉 미끄러졌었는데 다만 내년 2024년은 다시금 반등의 기미가 조금씩 더 크게 보여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시장 정상화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게 나오고 있기 덕분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수십조 원의 적자를 냈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낸드 사업에서도 턴어라운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지난 3분기 이미 D램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이번 4분기는 낸드 플래시 역시 흑자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바짝 따라잡아서 내년에는 D램과 낸드 플래시 모두에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낸드 제품 평균 판매 가격이 올해보다 2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이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메모리 카드 USB용 낸드 플래시 범용 제품은 10월 가격이 1.59% 넘게 오르면서 2년 3개월 만에 반등한 데 이어서 11월에도 5% 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13% 하락했던 기업용 SSD 수요 역시도 2024년과 2025년 각각 25%, 약 30% 가까이 껑충 뜰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한 구형 공정 레거시 중심의 감산 기조 역시도 플러스권으로 안정적으로 생산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고 내년 1분기 재고 감소세가 확인되면 낸드 플래시 가격은 올해 대비 20% 상승할 것으로 확실한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AI 투자가 대세가 되고 있어서 증권사 역시 전담 조직에 대한 신설 그런 붐이 일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역시도 AI 솔루션 본부를 만들었고 챗GPT로 고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KB증권 역시 신기술팀 만들어서 인재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PC, 스마트폰 등 수요 반등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USB용도 이미 가격 상승이 보여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내년 매출은 31%가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해당 종목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대장격으로 불리고 있는 제조 반도체와 퀄리타스 반도체 등 이 대장주들의 움직임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에 따라서 어떤 종목들 차기 대장주로 거론될 수 있을지 함께 서울경제TV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짧게 이야기를 나눠보실 텐데요. LS 머티리얼즈 상장 첫날 따따블 성공했습니다.
LS의 손자격이라고 불렸었던 LS 머티리얼즈 어제 성공적인 데뷔를 마쳤는데요. 올해 마지막 IPO 최대 대여로 꼽혔었죠. 어제 시초부터 예상 체결 지수에서 바로 예상 체결가에서 본격적으로 9시 직후부터 270% 넘게 급등하면서 이 기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려나 아니면 종가 부근에서 좀 빠지려나 기대 반, 우려 반 계속해서 좀 차트 지켜보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오전부터 지속적으로 플러스권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결국은 300% 내에서 따따블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자, 여기 IPO가 계속해서 좀 투자 열기가 집중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 역시도 공모가 희망 밴드를 좀 크게 상단에서 조정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IPO 시장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서울경제TV가 지속적으로 IPO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들 그리고 리뷰 관점 역시도 말씀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관점들 옥석 가리기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까지도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반도체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약 2년 만에 최고가의 상승. 오늘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진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하기 전에 머리를 만지고 계셔가지고 인사해도 될 타이밍인가 고민했습니다. 네, 우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간밤만 하더라도 0.71% 상승하면서 3,930포인트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런 기조라면 연내 4,000선까지도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몰려오고 있는데, 자,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일단은 지금 지속적인 반도체에 대한 좋은 모멘텀들이 국내를 포함해서 해외까지도 지속적으로 많은 이 영향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주가 이제 증시를 주도하는 아니면 로봇이 증시를 주도하는 그런 섹터였다라고 하면은 오랜만에 반도체들만 가지고서도 증시가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라델피아 지수가 2년 만에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사실 반도체에서도 본다라고 하면은 AI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챗GPT를 통한 이런 다양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반도체를 사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상에 지금 보면은 시장에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은 나옵니다. 어제는 필라델피아 지수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었다고 하면은 또 뭐까지 나와줬느냐. 이제 네덜란드와의 동맹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동맹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전체적인 이런 기대감을 가져가게 되는데, 사실 지금 이 반도체, 이 무엇을 살지를 본다라고 하면 대장주를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반도체의 대장이다라고 하면은 사실상에 어쩔 수 없이 무엇을 보게 되느냐. 삼성전자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의 한번 차트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삼성전자의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약 7만 3천 원 정도대의 고점, 이 저항대를 지금 이제 어제장에서 일단 돌파를 하면서 돌파 마무리를 하면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섹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관련 수혜주들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정말 지금 반도체주들의 강한 상승세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의 어제 같은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했어야 됐다? 못해도 2%, 못해도 3% 정도의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었어야 됐어요. 하지만 본다라고 하면요, 어제 삼성전자가 약 0.6% 정도로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세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 자,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섹터에서 이 흐름이 다가오겠지만 관련 수혜주들이 움직이긴 하겠지만 삼성전자를 주도로 하는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과연 어떤 반도체, 삼성전자가 주도가 아니라고 하면 어떤 테마와 어떤 반도체를 통해서 우리 증시가 움직이는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고, 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의 어제는 뭐였다? 반도체는 맞지만 어떤 반도체, 어디서 이제 섹터 수혜가 움직였느냐? 바로 뉴스에서 나오죠. 뭐라고 해요? 사실상에 어제 움직였던 거는 반도체 전체적인 시스템, 전력, AI 이런 팹리스 이런 전체적인 반도체가 아니라 뭡니까? 온디바이스 AI라는 이 모멘텀을 가지고서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만 사실상에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내년에 AI 폰이라든지 AI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도 출시를 하겠다고 밝혔던 부분이고, 특히나 실시간 통역 갤럭시 버즈를 출시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런 기대감이 더 나왔던 거예요. 이 차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어제 상한가였던 태성이라는 종목 볼게요. 사실 태성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차트를 좀 넘어서 본다라고 하면은 어떤 모멘텀, 뉴스에도 뭐라고 합니까? 태성이 강세인데 상한가를 갔는데 뭐 때문이다? 온디바이스 AI 시대를 본격적으로 연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자, 그다음에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했던 제주반도체. 자, 제주반도체도 보면 뭐라고 해요? 사실상의 온디바이스 AI 모멘텀 기대감으로서 강세를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사실상의 어떤 모멘텀, 반도체라고 해서 똑같은 반도체가 아니라 시장을 주도하는 게 과거에 여러분들 알죠? 챗 GPT가 뜨면서 HBM이라는 모멘텀이 떴습니다. 삼성전자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한미반도체는요, 40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반도체라고 해서 똑같은 반도체가 아니라 삼성전자는 움직이고 있지 않지만 뭐는 움직이고 있다? 온디바이스 AI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반도체를 여러분들이 살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모든 반도체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뭐만 보면 된다. 온디바이스 AI라는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에서 당장 내년에 AI 폰, AI 반도체 출시하겠다 밝히기도 했지만 제일 큰 당장에 우리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뭐냐고 하면 바로 다음 달이죠. 자, 뉴스 보면 뭡니까? CES 2024에서 뭐 하겠다? 삼성이 온디바이스 AI 전략을 발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 CES 2024, 이제 우리가 CES 같은 경우 매년 개최가 됩니다. 매년 개최가 되고 당장 다음 달이죠. 1월 8일이었나요? 당장 다음 달에 이제 개최가 되는 만큼 여기서 온디바이스 AI 전략을 발표한다. 그럼 분명하게 뭐가 될 확률이 커요? 이 온디바이스 AI라는 이 모멘텀을 가지고서 주가의 상승 랠리, 테마의 상승이 나와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겠죠. 특히나 이제 또 다음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삼성 같은 경우가 뭐 한다고 했습니까? 이제 AI 관련해가지고 온디바이스 AI 관련해가지고 갤럭시 버즈도 사실 최근에 나온 거였습니다. 원래는요, 뭐만 얘기했느냐? 갤럭시, 이제 AI 폰, 그 다음에 AI 노트북만 얘기했는데 이제 갤럭시 버즈가 추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뭐가 추가된다고요? 워치까지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CES에서 나오는 게 뭐냐? 워치, 버즈가 모든 삼성이 하고 있는 모든 이런 이 디바이스 기기 자체에 뭐 할 수밖에 없다? 온디바이스 AI를 심을 것이고 그런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만큼 지금은 뭘 보셔야 된다? 반도체를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D램, 랜드 이런 게 아니라 패키징 시스템 이런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전력 반도체, AI 반도체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을 보셔야 된다? 과거 HBM만 봤던 것처럼 온디바이스 AI 이 하나의 테마에만 좀 집중해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장 내년도 1월 8일에 CES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CES가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라고 불리는 만큼 이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 올해 트렌드는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공동 개발한 그런 연구 성과들을 나타내는 그런 장인데요. 여기서 온디바이스 AI가 최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는 온디바이스 AI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수혜 섹터나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수액 섹터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는 이제 MPU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좀 많이 보라고 했습니다. 이제 신경망 처리 장치 관련해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쪽으로도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우리가 온디바이스 AI를 삼성이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이 온디바이스 AI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삼성 입장에서는 왜 지속적으로 이거에 대한 투자라든지 발표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보면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자, 이제 삼성전자가 뭐 한다? 스마트 가전 고도화를 위한 키워드로 타이즌과 온디바이스 AI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온디바이스 AI라는 거를 이제 투자하고 상용화하고 이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뭐 때문이다? 스마트 가전의 고도화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스마트 가전의 고도화라는 건 말 그대로 무엇이냐고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뭐예요? 가전제품에 AI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AI를 적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 삼성이 얘기했던 뭡니까? 스마트 싱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가전제품들끼리도 연동이 되고 심지어 로봇과 가전끼리도 연동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스마트 싱스가 뭐가 돼요? 삼성전자가 과거부터 밝혔던 다음 뉴스를 보면 나오게 됩니다. 뭘 밝혔습니까? 승부수는 초연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라는 기술은 삼성전자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이 전 가전제품, 나중에 심지어 차량까지, 로봇까지 모두 다 뭐 하겠다? 초연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우리 기업의 삼성전자의 승부수다라고 밝혔던 게 이 초연결 시스템이고요. 거기서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된다? 온디바이스 AI라는 거겠죠. 그만큼 삼성의 승부수기 때문에 이 온디바이스 AI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되고 그럼 이 초연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온디바이스 AI가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여겨지느냐 그 다음 뉴스를 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타이젠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지금 이 밑줄 그어놓은 부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온디바이스 AI와 함께 우리가 이용이 될 수 있는 건 뭐냐? 홈 AI 엣지 허브라고 해요.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에다 뭘 결합하느냐? 홈 엣지 AI 허브라고 해서 이 온디바이스 AI가 이 클라우드에 저장하지 않고 제품 자체에 뭐 한다?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이거와 뭘 결합한다? AI 허브라는 기능을 결합하면서 AI 기술 자체가 없는 AI가 심어지지 않은 기기 자체에도 뭐 할 수 있게 아까 초연결을 통해서 음성 인식이라든지 뭐 식품 인식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와 함께 지금 보면 좋은 거는 뭐 지난주에는 그 MPU를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이 AI 허브 기술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뉴스를 보면 삼성 같은 경우도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자, 그다음 뉴스 자료를 볼게요. 삼성에서 뭐 한다고요? 이게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뭐가 뜬다? AI 허브가 뜬다. 그러니까 최근 온디바이스 AI 뉴스가 나왔을 때 AI 허브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꾸준하게 같이 나오는 부분이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러면 AI 허브라는 게 사실상에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요. 굉장히 뭐 찾기 어렵습니다. 관련 모멘텀 해소해주 찾기도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 AI 허브를 너무 어렵게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근하면은 AI 허브가 뭔지 이 뉴스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뉴스 볼게요. 자, AI 허브가 뭐라고 하느냐? 그냥 간단해요. 뭐 한다? 아까 이제 온디바이스 AI와 함께 뭐 도와준다 했잖아요. 그럼 온디바이스 AI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기기 간 AI 네트워크를 목적으로 하는 AI 허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허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전제품을 네트워크로서 연결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 연결된 걸 통해서 온디바이스 AI가 뭐한다? 서버망이 없이 연산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가 이제 생각하고 판단해서 처리하는 그런 기술로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온디바이스 AI와 함께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AI 허브라는 부분. 이 서버망이 없는 만큼 스스로의 네트워크망이 연결이 필수적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오르지 않은 모멘텀의 수혜주 섹터가 AI 허브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네트워크라는 부분에서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는 오늘의 일변을 통해 초연결 시대 온 디바이스 AI와 함께 AI 허브에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그럼 우리 대표님께서 보시는 최선호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S넷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이 S넷 같은 경우는요, 과거에 삼성전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가전제품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모든 제품에다가 이제 AI 기기를 탑재하겠다, AI 인공지능을 이제 심겠다라고 발표했을 때 그 당시에 수혜를 받았던 게 S넷이고요. 수혜를 받았던 이유가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를 삼성전자에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서 관련 모멘텀이 부각이 됐던 이력 좀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챗 GPT 관련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이 자회사를 통한 투자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마지막으로 월봉 차트 좀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바닥에서 최근에 전고점대 박스권에서 이제 이탈하지 않는다. 3,000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강한 상승 시세까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삼성전자의 수혜주로 부각받을 수 있는 S넷을 꼽아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해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같이 두 종목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LS 머티리얼 아주 히트였죠. 오늘 두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CS 윈드 풍력주죠. 펀더멘털로 메가스터디 교육주입니다. 이렇게 두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CS 윈드 좀 차트 좀 볼게요. 어제 보니까 풍력주가 일제히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CS 베어링도 그렇고 CS 윈드 여기 녹색으로 같이 겹쳐져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SK 오션 플랜트까지 같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주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주가가 아주 힘없이 쭉 많이 내려와 있죠. 최근에 코스닥 계속 강세이고 산타랠리가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 미국도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최근에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쪽 풍력 쪽은 그렇게 따뜻한 시장은 안 했어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다가 최근에 약간씩 고개를 들었죠. CS 윈드를 필두로 해가 좀 들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내년에 들어가면 이제 AMPC 미국에서 계속 나올 수 있는 보조금 이쪽에 좀 혜택을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좀 가고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고개를 강하게 들었습니다. 자,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내년에는 가파른 성장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블라트라는 이 회사를 보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연결로 들어오게 되면은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들어가서 이제 BEP 그러니까 손익 분기점을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플러스에서 미국 공장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서 2조 정도 추가적으로 매출이 날 수 있는 이제 캐파가 돌아가는 셈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그 가능성이 좀 포텐셜이 있는 거고 거기에 AMPC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주는 보조금 이걸 받으면 거의 영업이익만큼의 보조금을 또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내년에 한 9%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이게 지금 그 AMPC라는 보조금을 받아서 9%라고 얘기했는데 예년 같은 경우는 8%, 9%까지도 갔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게 5%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규모의 경제가 이렇게 늘어나고 해외 공장이 많아지다 보니까 운송비가 절감되고 하다 보면은 마진이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거 플러스 해가지고 보조금까지 들어온다고 하면은 내년에 이익 모멘텀이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CS 윈드 같은 풍력주 그러면 그냥 개념적으로 그 회사는 센티멘탈 주식이야.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주식인데 저도 깜짝 보고 놀랐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뚝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떨어졌나 이렇게 내면을 봤더니 보조금을 그정 영업이익이 거의 같은 정도로 한 1,300억 정도를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받는 거를 계상을 해놓고 보니까 내년에 이익이 아주 급하게 올라가니까 밸류에이션은 뚝 떨어져서 아주 저평가로 이렇게 보이는 국면이 좀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서로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거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내년에 이익 모멘텀이 좋을 수 있다. 성장성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제일 밑에 AMPC 관련 리스크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가 다시 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년 대선에서 다시 되면은 사실은 이런 신재생 쪽 이런 데는 조금 찬밥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조금이 많이 깎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25년, 26년 가서의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24년에는 당장에 지장은 없다. 그러니까 제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은 좋게 보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블라트에 모아지는 관심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블라트가 뭐 하는 데냐면 하부 구조물을 이렇게 하는 데입니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지금 적자 상태인데 내년 하반기 가면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 돌아서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흑자 기조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좋아지는 것만큼 영업이익률 개선은 훨씬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7군데 전 세계에서 공장을 지금 다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운송비가 계속적으로 절감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미국 공장 증설하면서 아까 매출 2조 정도 더 올라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MPC 보조금이죠. 이것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미국 공장에서 하니까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멘텀을 좀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그 재미가 별로 없었죠. 한번 올라왔다가 쭉 옆으로 기었었는데 어제 아주 강력하게 거래를 수반을 하면서 양봉을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처음으로 이렇게 포착이 됐는데요. 이렇게 드러날 때 초반에 사실은 개인들이 이렇게 뺏기면 안 되는데 물량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동안 기다리셨는데 뭐 크게 얻은 것도 없이 좀 초반에 주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를 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공매장고율이 1.6%에 있습니다. 이게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평균이 0.4%입니다. 그러면 평균보다 지금 4배가 높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주가가 여기서 올라간다? 그러면 공매는 환매로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70만 주, 65만 주 후반에 있는 이 공매 잔고율이 더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더 사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가는 더 고개를 들 수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역사적 밸류 밴드 봤을 때 여기서 급하게 팔 이유가 없잖아요. 밸류 밴드 하단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내려갈 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여기서 급하게 파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천천히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forward PR입니다. 제가 아까 AMPC 보조금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보조금이 영업이익만큼 들어온다 이 얘기. 그러니까 갑자기 영업이익이 막 늘어나니까 이익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PER이라는 거는 이거의 역수거든요. 뚝 떨어집니다. 8.9배까지 뚝 떨어져요. 풍력이 8.9배인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다 20배, 30배 이렇게 아주 고평가됐던 풍력주들이거든요. 여기는 아직도 높잖아요. SK 오션 플랜트 14.5배, 한화솔루션은 뭐 풍력은 아니고 태양광 쪽입니다만 28.7배. 상당히 높은데 이게 8.9배니까 지금 급하게 파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좀 가져가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 대비 33%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주식 CS 윈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펀더멘탈로 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 교육주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제 교육주를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학령 인구가 점점 줄잖아요. 지금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주 몇십만 명이 줄 정도로 상당히 줄어가지고 야 교육주를 누가 보나 이렇게 했는데 제 레이더에 이렇게 걸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걸려 나오나 이렇게 봤는데 최근에 주가 보시면 고개를 살금살금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령 인구는 좀 줄지만 사교육비도 늘어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레인지 비즈니스 레인지가 스코프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공무원 쪽도 많이 하고 있고 해가지고 이쪽에서 뭔가 좀 모멘텀을 좀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10월 이후에 꾸준하게 주가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입니다. 레벨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뭐 기본적으로 고등교육 이쪽에서
돈 버는 게 많잖아요. 아직도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7, 80%를 이쪽에서 다 벌어내거든요. 근데 보니까 영유아부터 해가지고 일반 부분, 공무원들 그쪽까지도 다 이렇게 아우르는 교육업체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온라인뿐만이 아니고 오프라인 이쪽도 좀 많이 가려고는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의대 정원 그 이슈가 있고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이게 수능 어떻게 지금 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9등급 체계에서 5등급 체계로 이렇게 바꾸면은 변별력이 좀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뭐 입시 준비를 더 세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조금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유안타 증권입니다. 이쪽에서 수능 비중 확대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2028년에 수능 비중 요거를 올라가는 걸 조금 모멘텀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시 비중도 좀 올라갈 수 있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같이 보면서 서울권에 들어오려면 더 빡시게 사교육비를 더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점점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쪽에서의 경쟁은 점점점 지금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주가 차트 보시면 뭐 안 갈 것 같은 주가가 상당히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다가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사나 봤더니 기관이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뭐 전체적으로 전국 인구도 줄고 학령 인구도 줄고 이러면 매크로 톱다운으로 봤을 때는 이 교육주를 살 필요가 없는 주식이에요. 그런데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로컬 그러니까 현지 사정에 박잖아요. 그러니까 현지의 지금 교육 제도가 바뀌는 걸 보면서 지금 슬금슬금 사들어오는 이런 모양입니다. 자, 공매도 장고일 보면 1.6% 여전히 여기도 높죠. 공매를 많이 쳐놨어요. 근데 크게 지금 현재는 움직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1.6% 평균의 4배 정도 없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공매는 여기서부터는 환매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하단에 있습니다. 크게 손해볼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포워드 PER로 봐서도 6.1배. 그러니까 펀더멘탈 쪽에 있는데 많이 지금 무시당했던 이런 교육주가 되겠습니다. 자, 목표 주가 대비 21% 정도 남아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털로 CS 윈드, 펀더멘털로 메가스터디 교육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뉴욕 세 줄입니다. 뉴욕 증시 예상치 부합한 CPI를 소화하며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오늘 일변,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중 S넷을 최선호주로 꼽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센티멘탈은 CS 윈드, 펀더멘탈은 메가스터디 교육으로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